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궁민 기자와 대초호화 게스트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김정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신뢰랑 별점 얘기를 했죠. 저희가 2부에서. 그러니까 별점을 통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아니면 뭐 배달 앱에 등록된 가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3부에서는 오늘 신뢰 때문에 실패한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를 할 건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잘된 사례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그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좀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번에 2부 말미에 좀 관리에 실패한 사례, 네이버지도 물론 네이버지도 많이 쓰시지만 한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패했다고 하기는 아직은 어렵죠. 그렇죠. 많이 쓰시니까. 그러니까요. 좀 극단적으로 좀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는 기업을 얘기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오픈마켓이 생각이 나요. 오픈마켓. 그러니까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거죠. 오픈마켓. 한동안은 사실 인터넷 쇼핑하면 오픈마켓이었는데 G마켓에서 옷 사고. 그죠. 저 고등학생 때 막 G마켓에서 옷 사서 입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정민 기자 11번가 G마켓 그다음에 뭐 옥션. 거기에서 최근 6개월 안에 뭐를 구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6개월 티켓팅할 때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티켓팅은 인터파크 아닌가요? 그러니까 옥션 이런 데서도 가끔 하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데 거기서밖에 구할 수 없는 상품 말고는 보편적으로 들어가서 쇼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들어가서 앱 켜놓고 이렇게 슥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게 있어서 딱 그거를 찾으러 후다닥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앱 같은 느낌인 거죠. 빨리 거기를 나오려고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패한 기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실패한 기업은 아니지만 지금도 규모가 크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G마켓이랑 옥션이 신세계에 팔리긴 했는데 그 규모를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거의 한 20% 뭐 그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엄청 큰 가치는 받지 못했어요. 당근마켓이랑 비슷할걸요 아마? 거의 그 거래 규모가.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전까지 그 매수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엄청 안 팔려서 고생을 하고 이랬어요. 맞아요. 오픈마켓이 그러니까 계륵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정도 아직도 거래액도 큰데도 그런 매수자를 찾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했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는 매물인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거 뭐 매출은 나오는데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랬어요. 사실 이커머스가 요즘 엄청 뜨는 분야니까 너도 나도 사려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근데 그 대충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전 근 1년간 그런 뭐 G마켓이나 이런 오픈마켓에서 산 게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산 것 같긴 해요. 네. 아니면 쿠팡. 그렇죠. 요즘 뭐 다 그렇게 되는 게 차이가 뭐냐고 딱 생각해 보면 오픈마켓을 써보면 차이가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신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럼 신뢰를 좀 적용해서 얘기해 보면 오픈마켓에서 제가 만약에 뭘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셀러가 엄청 나와요. 오픈마켓이니까 그죠? 누구나 들어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거의 별점도 한두 개도 없는 셀러가 진짜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여기 중에서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사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딱 진짜 딱 들어가면 겁부터 나는 거죠 이제는. 근데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쿠팡은 보통 검색하면 무조건 자기들 상품을 위에 올려주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뭐 갑질이다 아니다 플랫폼 횡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부터도 그냥 저는 아예 그냥 로켓 배송 검색해서 그것만 보거든요. 왜냐면 별점도 없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셀러의 물건은 안 사고 싶은데 그냥 여기는 쿠팡 물건이네 그럼 쿠팡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플랫폼에는 물건 파는 사람 많지만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서. 보증을 안 해주니까 그 퀄리티나 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 세탁기를 바꿔야겠다고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가전제품 비싼 건 확실히 오픈마켓 좀 싸긴 하거든요. 거기 완전 가격으로 승부하니까 쿠폰 막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어머니가 좀 싼데도 저한테 근데 오픈마켓 사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뭔가 좀 뒤처리 감당을 잘 안 해줄 것 같고 그쵸. 걱정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데 가서 사지 뭐 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싼데도.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신뢰 형성에 실패한 플랫폼이 된 거죠. 쿠팡은 그런 거 반품을 해주나요? 쿠팡은 로켓 설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반품도 그 물건 수거도 해주고 뭐 책임 설치도 해주고 사다리차도 그냥 자기들이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 쿠팡에서 사면 이럴 거야라는 게 딱 있어요. 근데 오픈마켓은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그 하나씩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해주나 안 해주나 뭐 다른 소리 하나 안 하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썼을 때 이럴 거야라고 기대가 돼서 충족이 되는 게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큰 거래를 안 하고 싶어하고 플랫폼의 가치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은 뭐 했냐면 처음에 파격적이었던 게 로켓아웃 클럽 하면 왜 2,900원 내면 무제한 반품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처음에 저 기사 나와서 생각해. 저 어떻게 하냐. 월 구독 상품이에요. 그거 무한 반품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그 로켓 그거 회원 아니에요? 네, 저 회원 아닌데. 그거 2,900원 내면 회원이 되는데 네. 무제한 반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반품을 한 달 내에 30일 내에. 근데 그 처음 나왔을 때 저거 사람들이 블랙 컨슈머 얼마나 많은데 될까 했는데 그거를 왜 했냐 생각해보면 쿠팡은 그런 1%의 블랙 컨슈머는 있겠지만 네. 그걸 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쿠팡 거니 맘 놓고 사는 거예요. 써보고 안 되면 반품하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하나의 그 신뢰인 거죠. 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블랙 컨슈머를 조금 받고 엄청난 신뢰를 쌓는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엄청 주요했던 거죠. 그거 이케아 전략이네요. 이케아도 완전히 똑같은 전략이잖아요. 이케아도 무한 반품이 되는데 처음에 그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케아도 이거 블랙 컨슈머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냐라고 그쵸.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케아였는지 코스트코였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가 그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블랙 컨슈머는 되게 비율이 좋고 그쵸. 그거에 되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99%의 신뢰를 얻는 게 1%의 블랙 컨슈머 비용보다 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 그 무조건 하루 배송 해가지고 물류 창고 하나에 그 몇 조 원씩 하거든요. 그걸 그쵸. 막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거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쿠팡은 적자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지금도 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 흐름이 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은 아마 적자일 텐데 네. 그러니까 팔아서 버는 돈은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또 근데 걔네 그 쿠팡은 버는 만큼 더 많이 물류 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어쨌든 물건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적자일 수 있는데 영업 어쨌든 장사해서 돈 벌는다는 거죠. 장사해서 돈은 번다. 근데 그런 물류 창고 짓는 게 생각해 보면 쿠팡의 대표가 뭐냐면은 쿠팡은 오늘 시키면 내일 올 거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번 경험한 게 쿠팡이 하루가 한 번인가 그 로켓 배송을 어긴 거예요. 하루 늦게 온 거예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5,000포인트인가? 그래요? 네,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루 늦은 걸로 보지 않고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의 로켓 배송 신뢰를 깬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이거 되게 놀란 게 저도 늦게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포인트를 안 주던데? 그거는 그 로켓 회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죠. 진짜 너무하다. 원래 그렇군요. 멤버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해야 로켓 그거 하면은 배송비도 공짜로 해주고 해서 엄청 그 이득 그거 괜찮던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쿠팡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그 신뢰를 쌓는. 그러니까 맞아. 쿠팡을 한번 믿고 나면은 이제부터 얘네가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쿠팡 이츠도 엄청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저는 쿠팡을 이제 믿고 쓰잖아요. 그럼 배달도 믿고 써보는 건데 실제로 써보면 쿠팡이츠는 무조건 그 한 점포를 한 집 배달. 그러니까 원래 그런 배달 앱들은 막 여러 집을 막 해서 1시간씩 걸리잖아, 치킨집이. 근데 진짜 거기는 시켜보면 한 15분, 20분 만에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뢰인 거죠. 여기는 시키면 내 것만 딱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쿠팡이 왜 투자를 하냐고 하면 쿠팡이 하고 싶은 투자는 그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 쿠팡은 모든 거를 소비자 신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인 거죠. 알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 자체가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던 거고. 쿠팡이 직매입을 늘리는 거를 굉장히 이게 기업으로서 감당이 되려나 생각했다가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아이맥을 사는데 네. 애플 홈페이지에서 시키면 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배송이. 근데 쿠팡에서 시키면 다음날 온다는 거예요. 와, 맞아, 그건 맞아. 진짜 엄청난 건데. 그래서 진짜 아이맥을 그날 시켜서 새벽에 받았어요. 그날 그래요? 새벽 5시에. 그래서 이게 쿠팡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빠름의 민족에 정말 특화된 그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맥 예를 들면 한 250만 원이면 예를 들면은 오픈마켓에서 하면 240만 원짜리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사는 건 진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물건일까라는 온갖 그렇죠. 불안감 속에 사야 되는데 쿠팡은 딱 결제하고 자고 일어났던 우리 집 앞에 그 250만 원짜리 물건이 와 있는 경험을 하고 나면 와 이게 되네? 라는 게 이게 되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커머스 업체 같아 보여도 그냥 진짜 그냥 이커머스란 거 물건을 사고 파는 데야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와 여기는 신뢰를 만들어서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한 비즈니스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쿠팡이 상장하고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뭐 50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가치인 거고 거기가 이제 제 생각 그 대부분의 가치가 이런 신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참 요즘 플랫폼 기업들이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쿠팡이 유일한 기업이었나요? 그렇게 신뢰를 만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해서 쿠팡이 떠올랐는데 외국에서도 대표적인 게 좀 알리바바가 있죠. 아하. 알리바바는 훨씬 옛날에 만들어진 기업이긴 한데 네. 기업 가치는 뭐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알리바바도 그냥 인터넷 그 중국 제일의 이커머스 업체니까 그냥 뭐 그 큰 나라에서 이커머스를 선점했으니까 당연히 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도 알리바바 얘기를 자세히 다뤄요. 그러니까 마윈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교사 영어 선생님. 학원 강사 그냥 출신이요? 교사예요. 그냥 교사예요. 네. 그럼 뭐 개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마윈은 좀 일찍 알아가지고 빨리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거래 시켜서 부자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알리바바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중국인들이 거래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왜요? 왜냐면 인터넷 결제를 했는데 그 물건이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믿냐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넓은 땅에서 그렇겠네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넓은 땅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알리바바 마윈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입한 게 제가 결제를 하면 그 돈을 마윈이 알리바바가 받아두고 있다가 그 수령자가 확인을 하면 돈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그거 중고나라에서도 그 안심 결제 그렇죠. 서비스? 에스크로. 근데 에스크로. 그게 지금은 보편적인데 이걸 알리바바가 없을 때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에스크로 시스템을 거의 초기에 도입한 게 알리바바고 네. 그게 지금의 알리페이의 그 원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윈이 해결한 건 사람이랑 사람끼리 거래를 시켜준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알리페이였고 그거를 만듦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마윈을 믿고 한번 거기서 거래를 해볼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윈이 도입했던 게 자기 직원들을 곳곳으로 보내서 그 셀러 인증 마크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셀러는 믿을 수 있다. 이 판매자는 믿을 수 있다는 거라서 알리바바가 보증을 해주는구나. 뭐 알리패스처럼 해가지고 보증 상인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그 은행 잔고도 검사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검사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거 아닌 믿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플랫폼 믿을 만한 상인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이뤘다는 거죠. 똑똑하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거고 그러니까 마윈이 제일 대노했던 사건이 저거예요. 어떤 직원들이 돈 받고 그 셀러를 만들어준 걸 밝혀진 거예요. 아하. 그때 마윈이 막 거의 대국민 사과하듯이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신뢰를 제일 중시한다면서 그 사람들 다 자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윈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 신뢰를 주목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되게 일찍 이커머스 중국 시장에서 커머스 시장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약간 뭐 새로운 기업들이나 플랫폼이나 뭐 공유 경제 이런 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알리바바는 되게 뭐 알리바바나 뭐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성공한 케이스는 되게 소수고 좀 망한 기업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뭐 당시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엄청 그 붐이 일었고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공유 경제라 그래서 막 뭐든 공유해서 막 돈 벌 수 있다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에어비앤비도 있지만 좀 그 쌍둥이처럼 나온 게 위워크도 나왔어요. 공유 오피스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집을 빌려준 에어비앤비처럼 자기들은 이제 사무실을 빌려준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도 잘 되지 않은 케이스죠. 물론 여기도 지금도 사업하고 있고 그죠? 한데 원래는 그 손정희 씨가 엄청 크게 투자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막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막 적자가 2조 원인가 나고 그래서 회사가 좀 엉망으로 굴러가. 창업자도 좀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오너 리스크가 좀 셌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영을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 모델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중요한 가치가 남의 집에서 자는 무서운 일을 하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근데 여기는 공유 오피스라고 하잖아요. 사무실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실 빌리는 건 사실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뭐 브라질에 가가지고 업무를 보고 싶어 사무실 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그냥 뭐 말이 안 통해서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위워크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플랫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위워크가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처럼 된 거예요. 자기들이 중요 핵심지에 오피스를 사가지고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냥 렌탈을 해주니까 그럼 이건 말이 공유지 공유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냥 단기 임대 사업자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하니까 빚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출렁임도 커지다 보니까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공유 경제 이상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근데 뭐 공유 오피스를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써보셨어요? 저희는 전 안 써봤어요. 김 기자 써봤어요? 네, 저는 공유 오피스 돌아다니는 스타트업들이 공유 오피스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갑니다. 근데 그 엄청 많아요. 그 위워크만 유명한 거고 저도 그 전에 강남 주변에 많잖아요. 패스트 5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가면 막 그 무슨 맥주 있고 과자 공짜로 주고. 그럼요. 그 과자랑 맥주 공짜로 안 주면 약간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공유 오피스. 그런 게 있어야 뭔가 다들 이렇게 좀 그 프리한 그 LA 느낌 나고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근데 좀 사업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계속 관리도 해줘야 되고. 맞아요.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많죠. 이런 스타트업들을 비롯해서 뭐 지금 또 코로나 시대니까 더 많이 거점 오피스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많이 사용은 많이 하는데 방금 남궁미 기자 얘기해준 것처럼 뭐랄까 BM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플랫폼으로서의 BM이.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제가 요즘 다 코로나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기자들도 사실 뭐 이렇게 기자실이 요즘 다 닫혀가지고 오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회사를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홍대에 그 이제 공유 오피스가 어디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 근처에 되게 저렴한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거의 뭐 월세 수준으로 돈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이게 어쨌든 뭐 돈 버는 이 구조는 확실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서비스인 게 에어비앤비는 그냥 사옥이랑 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논하는 장사인 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자기들끼리 빌리는데 중간 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건데 저런 위워크나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든 뭐든 간에 보증금을 주든 목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장부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타격이 크고 뭐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무거워지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거의 땅파스 장사라는 수준으로 쉽게 이렇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자기가 빌려줘야 되고 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뭐 직원도 상주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죠. 비용이 절대 영업이익률이 이제 에어비앤비만큼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공유경제 같은 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길 가다 보면 킥보드도 많고 진짜 많아요. 공유 자전거, 전기 자전거 공유 요즘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이 동네 전기 자전거 일렉클인가? 그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정 제가 사는 데는 합정 허공대 이쪽이잖아요. 여기도 완전 그 킥보드의 성지고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작년에 시청 출입했을 때 한창 이제 논란이 그러니까 뭐 너무 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뭐 길거리에 뭐 쓰러져 있는 킥보드가 많다든지 이런 그거 뭐 하면은 견인하면 나라에 그 시에서 돈 청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버리고 가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실패까지는 아닌데 또 공유 킥보드도 공유가 붙었는데 그런 이상적인 BM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의 이상은 우버가 있잖아요. 공유 차량 서비스. 그러니까 우버는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유 차량도 되면 공유 자전거도 되고 공유 킥보드도 되지 않겠냐인 건데 또 차이가 뭐냐면 우버는 남의 차에 타는 일은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말레이시아 여행 갔는데 지나가는 차 히치하이킹해서 그 차 타는 게 너무 무서운 일. 여자분들이면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무서운 일이고 사실. 근데 우버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앱으로 불러서 처음 보는 기사의 차에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뢰 도약이 이루어지니까 우버는 제가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뭐 가나 거기 뭐 케냐 같은 데 가서도 우버로 부르면 전 믿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는 거기서 가치를 만든 건데 공유 킥보드는 그냥 물건 임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제가 킥보드 빌리는 게 위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건 빌려주는 서비스가 되면 위워크나 마찬가지로 그 킥보드 비 맞고 뭐 다 엎어지고 막 다루고 하면 고장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견인해 가면 나라에서 돈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공유 자전거 이런 서비스들도 신뢰 도약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실상 임대 사업자가 돼버린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공유라고 붙여놨지만 그 안에서 진짜 신뢰가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개나소나 다 공유 뭐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지 투자받기가 좋은가 봐요. 투자하시는 분들 저보다 잘 아시니까 뭐 그런 거 걸러내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 보면서 이 책을 읽고 아 그래서 이런 공유업체는 망했고 저런 공유업체는 됐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3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4부에서 뭐 플랫폼이랑 정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내일 관련 얘기를 하면 알게 되겠죠? 자 일단 저희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